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알아보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포격을 해서 러시아군 야전군 사령관, 야전군 사령관 그러면 우리 한국군으로 치면 과거에 1군 사령관, 3군 사령관 이런 포스타급인데 여기는 계급 인플레가 지금 엄청나서 그 정도 계급은 아니고 어쨌든 장군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상 야전군 사령관입니다. 그 지휘부가 완전히 그냥 폭삭해버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망언 그리고 우리의 대응 그리고 민주당의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는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지금 임기가 다 돼가죠. 그래서 새로 교체되는 후임 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거 더 역대급 더 최악이다라는 건데 어떤 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의 병력 부족하죠. 북한군이 지금 대거 들어간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주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또 북한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운영하는 관영 매체의 주장인데 사실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6월 12일 러시아 국경제를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직후 러시아 관영 매체에서 북한이 대규모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일간지 이즈베스티야 군사특파원 알렉산드르 슬라드코프는 현지 시각 6월 12일 모스크바의 북한 모병 사업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용군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양의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라며 최근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모병 사업 책임자와 통화를 했는데 북한은 특수부대 5만 명을 비롯해 대규모 의용군을 러시아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슬라드코프는 북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현지에 나갈 파병 인력을 모집했는데 하루 만에 80만 명이 지원했다더라 라며 북한은 최대 50만 명의 의용병을 파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는 중국의 승인에 달려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바그너 그룹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고 중국은 체첸군 측에 차륜형 장갑차와 탄약 일부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슬라드코프의 주장대로 북한이 중국의 승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다면 이는 북중러 삼각동맹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강력한 동맹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라드코프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병력 상황과 파병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허구에 가까운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외화벌이, 첨단 무기 기술 확보, 신냉전 구도에서의 전위대 역할 등의 목적으로 일부 병력을 실제로 파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면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50만 명, 그 중에서 특수부대가 5만 명이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너무 좀 소설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슬라드코프라는 이 사람이에요. 러시아 관영 매체입니다. 이즈베스티야. 이 이즈베스티야의 군사특파원으로 종군 기자 활동도 했고 과거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훈장까지 받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 전쟁 전환 관련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이 이즈베스티야 이 언론 자체가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뭔가 필터링을 하고 보도를 하겠죠. 그런데 관영 매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관영 매체 즉 그 위에 있는 정부 차원에서 이건 보도가 되었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된다 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이 전시 상황에 필터링을 거치고 나온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만에 80만 명이 지원했다더라. 그리고 그중에 50만 명을 추려서 그중에 특수부대가 5만 명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라는 생각.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승인이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성사되는 거다. 그 말은 뭐냐? 중국이 돈 대준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의용군으로 참전하는 여기에 중국이 월급을 대신 대주고 뭐 이런 삼각 어떤 그 협력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이자가 했어요. 이런 점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최근에 체첸군의 수장이죠. 람잔 카드로프가 이거 중국이 우리에게 준 거야 하고는 차량용 장갑차, 트럭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줬다. 지금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 지금 지원하면 제재받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체첸군에게 장갑차를 줄 정도로 중국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관영 매체의 유력 기자가 중국이 승인하면 이제 50만 명 오는 거야 라는 보도를 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건 국제사회와 함께 정말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내정 간섭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벌써 후임자도 지명됐는데 싱하이밍을 능가하는 망발을 일삼았던 인물이어서 우리 정부 아그레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통상 3년인 재외 공관장 교체 주기에 맞춰 주요국 대사를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역시 곧 교체될 예정이라고 에포크타임즈가 6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시 설화를 일으킨 싱하이밍 대사의 교체가 임박했다라며 후임자로는 현재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를 맡고 있는 천하이가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싱하이밍 교체 분위기는 지난주 싱하이밍의 역대급 망발 이후 여권에서 싱하이밍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한중 관계가 파탄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마침 주한 중국 대사의 교체 시기여서 중국 측이 대사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싱하이밍의 후임으로 올 천하이가 싱하이밍을 능가하는 전랑 외교의 대표 주자라는 점입니다. 1971년생인 천하이는 북한 김일성 종합대 조선학과를 졸업한 인물로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서기관과 부처장, 참사관 등을 역임하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통입니다. 그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실세 중의 실세로 유명했고, 15년부터 19년까지 중국 외교부 부국장급 간부인 아주사 부사장을 지낼 때도 한국의 반중 세력과 일본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2016년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찾아 사드 문제를 지적하며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라며 한국을 속국으로 취급하는 망발을 던졌고, 2017년에는 베이징을 찾은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으로부터 사드 후속 조치 보고를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인물을 새 주한 중국 대사로 앉히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 부디 천하이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려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정말 뭐 세상 겁나는 것 없이 보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이는 대상이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게 시건방지게 앉아서 자기 할 말 그대로 낭독다하는 싱하이밍, 그 내용들은 정말 기분 나빴죠. 그리고 이자의 이때의 자세, 다리를 쩍 벌리고 단추를 풀고 자기는 차를 마시고 편안하면 차 마시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전부 사회생활 하면서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뭔가 좀 불편한,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가 앞에 있어도 차 잘 안 마시죠. 그리고 단추, 아무리 내가 배가 나와서 몸이 좀 쪼인다 하더라도 이 잘 안 불죠. 다리 가급적이면 오므리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마음대로 차 마시고 단추 풀고 다리 쩍 벌리고 그 정도로 한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우습게 보인다 이겁니다. 국장급이. 자, 그런데 새로 오겠다는 자가 누구냐? 물론 이건 예상인데요. 천하이. 당시 사드 사태 때 한국에 와서 16년입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반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예요.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중국 베이징대 강연에 가서 혼밥하던 그 시절에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시절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정말 저 같은 이런 사람을 간경화에 걸리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당시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이거 보세요. 역시 단추 풀고 앉았습니다. 부국장 주재, 우리 외교부 장관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정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뺨이라도 때릴 표정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주한 주일 대사입니다. 당시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대한 이 입국 금지를 내렸어요. 그걸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이때 이렇게 했습니다. 악수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건 뭐냐?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정하고 북중러 전체주의 독재국가 사회주의 공산 태생들 저기에 너무나 경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천병에 있는 이 천하이가 지금 주한 중국 대사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얀마 대사로 가 있는데 미얀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의 사주에 의해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이 군부 정권이 아웅산 수치 같은 민주화 인사들 완전히 그냥 다 잡아놓고 어마어마한 독재를 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중국의 사주로 지금 쿠데타를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사로 가 있으니까 거의 뭐 총독 수준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총독 수준으로 군림을 하고 있던 자가 우리 한국 대사에 와서 또 한국을 총독 수준으로 군림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저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얀마 대사했던 사람이 바로 와도 되는 자리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불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에 들어오면 아그레망 제출할 텐데 그거 거부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포리자 공세가 정말 거세긴 거센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파상 공세를 저지하던 러시아군의 야전군 지휘소가 정밀 포격을 받아 파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야전군 사령관이 전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 남부 아조프의 연안의 호텔 건물에 들어서 있던 러시아군 야전군 사령부를 공격해 러시아군 제35연합군 사령관을 비롯한 지휘부가 모두 폭사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포격은 자포리자주 남부 아조프의 연안의 프리모르스크 지역의 시 홀리데이 호텔에 대해 실시됐는데요. 이 호텔은 전쟁 이전 각종 연회와 레크레이션 행사가 주로 열리던 해변가 건물이었지만 러시아 침공 이후 러시아군에 강제 수용되어 군용 건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110km 떨어진 이곳은 최근 남부전선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러시아 동부군광구 예하 제35연합군의 지휘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특정 건물 주변 방공이 크게 강화되고 통신량이 급증한 것을 수상히 여겨 이곳을 정찰한 결과 이곳이 야전 사령부 지휘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 타격을 결정했습니다. 공격은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GMLRS가 수행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6월 12일 오후에 실시된 이 공격으로 건물 중앙부가 완파되었고 내부에 있던 제35연합군 지휘부 요원 대부분이 전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사한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고라체프 소장은 공수군 출신으로 이번 전쟁 기간 중
제5 분리전차예단을 지휘하며 세운 공로로 장군이 됐는데요. 그가 이끄는 제35인학군은 제58, 36, 5인학군과 함께 자포리자 방어선을 담당하는 부대로 예하에 2개 차량화 소총예단과 1개 엄호예단, 2개 포병예단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전사는 프리모르스크 현지 오신트 소지통들의 사령부 건물 피격 첩보, 6월 12일 밤 늦게 그의 고향인 모스크바주 오즈델리에 전해진 부고를 통해 교차 검증되었는데요. 야전군 사령관의 전사와 35인학군 GV의 전멸로 러시아군 방어선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10일 밤부터 대규모 화력전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전선의 다른 인학군 지휘소 위치를 찾는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고라체프 소장의 전사로 러시아군의 자포리자 방어작전에 상당한 동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인데 이번 전쟁 초기에는 예단장, 대령으로서 예단장으로 참전했다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장군 진급하고 지금은 소장, 우리로 치면 준장이죠. 준장인데 야전군 사령관. 그래서 실제 전력을 보면 3개 전투예단 그리고 2개 포병예단 등이 있으니까 우리 정도로 보면 사단장급의 어떤 부대 규모예요. 야전군이지만 아주 작은 규모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리자 전선에 이렇게 4개 야전군급 부대가 있다. 이 중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는 58연합군이 규모도 크고 지금 전투력도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35, 36, 5 이런 것들은 완전 쩔인데 그 쩔이라고 판단되는 아래에 3개 전투예단, 2개 포병예단 해서 5개 예단이 있는 이 예단 그 야전군 지휘부가 베르단스크가 여기 있죠. 베르단스크에서 서쪽으로 프르모리스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휴양지, 바닷가, 호텔에 이렇게 호텔을 증발해서 자신들의 야전군 지휘소로 사령부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선에서부터 이 호텔까지는 정확하게 110km. 그래서 이 110km를 뭐로 때렸냐? 최초의 보고는 GMLRS로 때렸다라고 이 워싱턴 소식통들은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거 봤을 때 저는 GMLRS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자, 이게 호텔입니다. 호텔인데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딱 봐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이런 형상으로 부서졌죠. 그래서 거의 5개 층이 그대로 내려 앉아 버렸는데 이 GMLRS가 주로 한 7, 80km 날아가는데 사거리 연장탄은 한 150km 날아가죠. 사거리 연장탄을 쐈다.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폭약을 적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즉 이 정도 위력이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는 스톰 섀도우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았지 않을까. 스톰 섀도우 500km 이상 날아가니까 이 정도 같으면 사거리가 워낙 넉넉하니까 팝업 기동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꽂는 우리 한국군이 타우러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겠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호텔의 중심부인 것으로 와서 당연히 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지휘부들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령관의 고향 마을에 부고장이 날아왔다. 그래서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대규모 공격 준비 사격하고 화력전을 하고 있는데 그 화력전의 일환 중에 이런 사령부 위치를 들킨 러시아군의 야전군급 사령부가 박살이 났고 그 지휘부, 사령관 모두 죽었으니 그 아래에 있는 그 3개 전투예단, 2개 포병예단은 일시적으로 지휘체계가 흔들릴 것이고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물론 다른 인접 야전군에서 지휘체계를 인수하겠지만은 어쨌든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될 상황이다. 지금 이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펴고 있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전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일 아침에도 더욱더 많이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저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